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 로버트 존슨이 지었고요. 고혜경님이 옮겼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지는 좀 되었죠. 그런데 그때 제 자신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있는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해준 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쌕쌕하게 제 것으로 가져오고 싶어졌습니다. 오늘은 들어가는 말, 옮기니 말, 그리고 이제 그림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림자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거기까지 오늘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그림자, 새로운 삶의 가능성. 심리학자 칼 융이 제일 좋아했다고 알려진 이야기다. 지구상 어디엔가 장인의 샘이 있고 그곳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난다. 물기를 내기 위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물은 어디론가 흐른다. 순수하고 청아한 이 물은 마신 사람에게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 주어서 힘을 얻게 해준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사람들은 이런 낙원 같은 상태를 있는 그대로 놔두지 못한다. 곧 샘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샘 근방의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특정 사람만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 울타리를 치고 문에는 빗장을 채운다. 모두에게 주어진 샘이 힘 있는 엘리트들에게만 사유재산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의 이런 행태를 지켜보던 생명의 물은 기분이 언짢아지고 화가 나서 흐르기를 멈춰버린다. 그러고는 다른 자리를 찾아내 그곳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샘 근처에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샘을 둘러싼 힘의 역학관계에만 몰두한 나머지 샘물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계속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샘물을 돈을 받고 판다. 생명의 기운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러나 이 중 극소수는 샘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태에 불만을 품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장인의 샘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새로 찾은 샘도 머지않아 땅 주인들이 통제를 하게 되고 결국 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된다. 물은 또 새로운 자리를 찾아 샘솟는다.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단히 슬픈 이야기다. 융은 자아중심적인 사람들이 진리를 어떻게 악용하고 퇴락시켜 왔는가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특히 이 이야기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과학과 예술 분야는 물론 특히 심리학에서 이런 암울한 과정을 겪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서 참으로 경이로운 대목은 샘물이 항상 어디서인가 솟아 흐른다는 사실이다. 또 생명의 물을 찾으려는 용기 있는 지성인들에게는 저마다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종종 물은 영적 자연분의 심오한 상징으로 여겨진다. 샘은 언제나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나 그러하듯 쉬지 않고 흐른다. 이따금 익숙한 장소에서 흐르던 것을 멈추고 가장 예기치 않은 곳으로 물길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물이 마르지 않고 여전히 흐른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책에서 나는 이 시대의 생명의 물이 흐르는 낯선 자리를 탐구할 것이다. 늘 그랬듯이 생명의 물은 무료다. 이 물은 언제나 신선하다. 쉽게 납득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사실을 말하자면 생명의 물은 가장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성서 구절이 뜻하는 바와 같다. 지금 우리들에게 나사렛 구세주가 탄생한 신성한 땅이다. 그러나 성서시대의 나사렛 지역은 생명의 물을 구하기엔 적합하지 않아 보였고
신의 공현에 맞이할 수 없는 척박한 땅으로 생각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신이 부여해준 생명의 물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자리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물은 나사렛같이 가장 주목받지 못한 땅에서 솟는다. 인간의 영혼에서 이 기대치 않았던 원천 중 하나가 바로 그림자다. 다들 제 것이 아닌 양 쓰레기 처리하듯 던져버리는 장소가 자신의 그림자다. 그러나 책을 읽는 과정에서 알게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거부한 그림자는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생명의 물이 언제나 무료이듯 물의 일환인 그림자에게도 돈을 낼 필요가 없다. 당혹스럽겠지만 그림자는 항상 우리 곁에 존재한다.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수용하는 일은 심오한 단계의 영적 수행이다. 이 수행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성스럽다. 이것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옴기니의 말, 빛과 어두움, 그 창조적 통합. 칼 융은 나는 선한 사람이 되기보다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흔히 우리는 착하고 바르다는 말과 온전한 혹은 전일적이라는 말을 혼동한다. 마치 일생을 통해 선을 행하고 성인의 자질을 개발하면 우리 안이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질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심층 심리학에서는 전혀 다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밝히면 밝힐수록 어두움 또한 확대된다는 것이다. 융이 말하는 전일적이라는 표현도 빛과 어두움을 둘 다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성장한다는 말은 집단 문화가 수용하는 것과 수용하지 않을 것을 가려내어 전자를 습관화하도록 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가 수용하는 것은 자아가, 수용하지 않는 것은 그림자가 되는데 성장은 그림자 형성과 함께 필연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림자란 한마디로 심리의 어두운 측면이다. 그것은 자아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내면에 유쾌하지 않고 수치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다. 가끔씩 사라지지 않고 한켠에 쌓여가던 그림자가 표출된다. 물론 이때는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내 안에 이런 면이 있다니 라는 탄식이 저절로 터져 나온다. 흔히 술에 취하거나 실연을 당했거나 컴플렉스에 강해서 지배받을 때 그림자가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럴 때 평상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림자의 정체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다. 자신의 그림자가 얼마나 끔찍한지 짐작해 해주는 이야기가 있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두려운 존재는 단연 메두사다. 뱀 머리에 주렁주렁 매달려 머리카락처럼 어깨까지 내려오고 얼어붙을 듯 쏘아보는 커다란 눈에 날카로운 송곳니로 위협하는 이 여신은 공포 그 자체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메두사와 싸움을 할 때 메두사 등 뒤에 거울이 있으면 싸우던 사람이 미쳐버린다고 한다. 메두사보다 오히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훨씬 끔찍하기 때문이다. 이 두려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끝없이 타인이나 다른 그들에게 투사하게 된다. 인류 역사의 비극적인 장은 모두 투사의 전시장이다. 남성은 여성에게, 백인은 흑인에게, 그리스도는 무슬람에게, 나치는 유대인에게 투사를 해왔고 그 결과는 끔찍한 파괴로 나타났다. 우리는 모두 이런 투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누군가를 끝없이 그들이나 타자로 간주해 따돌린다. 그러나 이제는 나쁘고 사악하고 미개한 타인을 보는 대신 눈을 자신에게 돌릴 때이다. 어두움 속에 쌓인 그림자의 의식의 빛을 투과한다면 이 비극적 역사의 고리를 끊을 가능성이 생겨난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껴안는 작업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과제이다. 그림자 감싸안기는 분명 고통스러운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도 필연적인 절차다. 저자인 로버트 존슨은 결코 쉽지 않은 이 역사적 작업의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먼저 그는 이 책에서 그림자가 생성되는 기작을 기소라는 모델을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현재 우리는 그림자와 자아라는 두 대극적인 축으로 양분되어 그 사이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다. 저자는 이 둘 사이의 모순으로 인한 갈등과 회의로 자신을 고갈시키지 말고 창조적인 통합의 장인 역설을 찾을 것을 주장한다. 역설은 의식의 진화에 있어 가장 커다란 도약의 순간이다. 그러면서 역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지만 심오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만돌라이다. 모순에서 역설로의 진화는 의식 진화에 있어 혁명적인 사건으로 이것은 우리를 더욱 심오한 차원으로 고양시킨다. 역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고 경이로운 황홀경으로 떨게 되는 은총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다. 존슨은 그림자가 이런 역설에 이르는 문이라고 말한다. 심리학과 영성의 경계가 어디인가를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 책에서 이 둘이 함께 펼치는 춤 사이의 어울림을 맛보게 될 것이다. 심리학의 최대의 과제 중 하나인 그림자를 다루지만 영적 지침서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책이다. 분석 심리학자 존슨이 오랜 명상을 생활화한 결실이다. 눈을 내면으로 돌려 깊은 어두움에서 길러낸 존슨의 영적 샘물을 맛본다면 착하고 바르게 살기보다 융의 말처럼 온전한 삶을 찾아 그 삶의 깊이와 풍요로움, 신비를 우리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림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림자는 우리 자신의 일부이지만 스스로 거부하거나 억압해온 내면이다. 그것이 자아보다 더 큰 에너지를 집적할 경우 분노로 폭발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모두 온전하게 태어나며 대부분 온전하게 죽길 바란다. 그러나 인간은 성장 과정 초기에 선악과 나무에 달려있는 신비로운 과일 하나를 따먹는 순간부터 그림자가 만들어진다. 이때부터 삶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다. 즉, 문명화 과정을 통해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온전한 특질 중에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수용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 일어난다. 이것은 불가피하고 실로 놀라운 과정이다. 선악을 구분하는 절차 없이 문명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가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특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 내면의 어두운 구석에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런 특질을 오랜 시간 숨겨놓으면 이 어두운 특질 자체가 생명력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삶이다. 그림자는 우리의 의식으로 적절하게 통합되지 않는 부분이며 우리가 멸시하는 부분이다. 때로는 그림자가 자아와 같은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지닐 수도 있다. 그림자가 자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집적할 경우에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장렬하거나 한동안 우리를 헤매게 하거나 무분별하게 만든다.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게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숨어 있을 듯한 사고로 연결되기도 한다. 자생력이 있는 그림자는 심리라는 집에서 무서운 괴물로 둔갑한다. 인류는 천체적으로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이 과정에서 인류가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특질은 조화롭게 발휘되지만 위협적으로 비치는 특질은 걸러진다. 이런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은 소위 말해 원시적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문명화된 사회에 이들을 위한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온전하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타고난 자연스러운 특질 중 어떤 부분은 살아있도록 허용하고 또 어떤 부분은 계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명이다. 집단 문화는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양식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자기에서 자아와 그림자가 분리되는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런 분리가 유증되어 내려온다. 우리가 단순한 상태의 인간으로 머물러 있지 못하고 훨씬 복잡하고 세련된 인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문명이다. 나는 이 분리 작업이 어린이들에겐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너무 이른 나이에 이런 분리가 일어나면 어린 시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문명화 과정을 견딜 만큼 강해질 때까지 에덴 동산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힘이 어느 시점에 길러지는가? 라는 의문이 뒤따르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차를 인정해야 한다. 나이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어린이가 사회라는 집단의 삶에 적응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실제 이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주 예리한 시각이 필요하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나는 각 문화권의 어떤 특질은 자아에 덧붙여지고 어떤 특질은 그림자에 부각되는지 흥미를 가지고 관찰한다. 문화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것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구조라는 사실은 각 나라의 차이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어떤 나라에서는 오른쪽 좌석에서 운전을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왼쪽에서 한다. 서양에서는 남녀가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남자들끼리 손을 잡고 걷는 예는 드물다. 반면 인도에서는 남자들끼리 손을 잡고 걸어도 남녀가 손잡고 걷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서구 사회는 공식적인 자리나 종교적인 장소에서 신을 신어 존경을 표하지만 동양에서는 절이나 집안에서 신을 신고 있으면 무례하게 여긴다. 인도에 있는 절에 신을 신고 들어가면 절에서 쫓겨난다. 예를 갖추기 전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충고도 듣게 될 것이다. 중동에서는 밥을 먹고 나면 만족감을 표하기 위해 트림을 하지만 서양에서는 이런 행동을 대단히 버릇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위의 예에서 보았듯 문명화 과정에서 진행되는 이 분리 과정은 대단히 임의적이고 개인적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최고의 덕목으로 간주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가장 나쁜 죄가 된다. 중동 지역에서는 무욕을 덕목으로 여긴다. 그림을 보거나 시를 읽다 보면 위대한 대가의 문화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자기 작품에 자신의 서명 대신 스승의 이름을 적어 넣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름 사용을 개인의 권리로 보호한다. 다양한 문화들이 급속히 연결되고 다문화 간의 대화망이 급진적으로 확대되는 현대 사회는 이런 상반된 견해들이 충돌할 위험성이 높다. 한 문화의 그림자가 다른 문화에서 문제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선한 특질이 그림자로 둔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일상의 특질이 중거가 되는데 대개는 그 기준 이하를 그림자로 취급한다. 그런데 간혹 기준 이상을 그림자로 여길 때도 있다. 우리 심리에서 순수한 금이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것이 그림자로 둔갑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가치에 적절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문화라는 것이 그렇다. 자기 자신의 어두운 면을 감추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림자의 고상한 면을 발견했을 때 이에 저항하느라 더 큰 에너지를 쏟는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벽장 속에서 해골을 끄집어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그렇지만 그림자 속에 들어있는 금을 찾아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보다 심오하고 고결한 특질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혼란스러움은 더욱더 커진다. 물론 우리들은 모두 이 양면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발견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우리 내면의 금은 숭고한 소명과 관련되어 있다. 일생을 살면서 어떤 시기에는 자신의 금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러나 내면의 금을 무시하는 것은 내면의 어두움을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자기 자신에 있는 금을 캐 드러내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심한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때론 중병을 앓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강하고 두려운 체험은 때때로 필요하다. 이는 우리 내면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것이 오랜 시간 동안 동면을 하여 개발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원주민 종족의 문화에서 샤먼이나 치유자는 종종 신병이라고 하는 원인 모를 병을 심하게 앓는다. 하지만 그들은 이 병으로 인해 자신을 치유할 필요를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치유의 지혜를 전달하는 통찰을 얻게 된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신을 먼저 치유하고 그 경험을 통해 금을 발견하는 상처받는 치유자의 원형이 살아있다. 어느 장소, 어느 문화권에서 태어나 성장하든 누구나 성장기에 도달할 쯤엔 자아와 그림자, 즉 옳고 그름의 체계를 명확하게 확립하며 이 사이에서 시소게임을 한다. 종교생활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전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종교란 단어는 다시 연결하고 원천과 하나 되는 상태로 돌아가며 분리된 상처를 치유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동물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고양시키는 문명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분열되고 소외된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는 영적인 과제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명이 존재할 수 없다. 문명을 이룩한 다음에는 문화가 표방하는 이상과 덕목 때문에 상실하게 된 전일성을 되찾아야 한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며 진화가 거듭될수록 분리로 인한 고통은 커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삶의 전반부에는 기술을 익히고 가족을 돌보며 수백 가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단련하는 문화적인 과정을 익히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반면 삶의 후반부에는 전일성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어린이와 같은 무의식의 상태이다.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도 어린이와 같은 상태인데 이때는 의식적이다. 어떻게 보면 삶이란 그저 무의미한 왕복 여행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면 보상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일생이란 진화의 과정은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기꺼이 견뎌낼 가치가 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재앙은 도중에 길을 잃어 여정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빛과 그림자의 균형 잡기, 시소를 연상하면 심리의 기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서 신에게서 부여받은 개별적인 특징 중 사회가 수용하는 면은 오른쪽 편에, 그렇지 않은 면은 시소의 왼쪽 편에 올려놓는다. 이 시소 게임에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신이 부여한 온전한 특질은 하나도 버릴 수 없다는 점이다. 오직 시소의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옮기는 것만 가능하다. 소위 문명화된 사람이란 바른 쪽이라고 부르는 우측에 원하는 특질을 가시화하고 왼편에는 금지된 부분을 숨겨두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지닌 특질은 모두 진열되어야 한다. 단 하나라도 뒤로 숨겨서는 안 된다. 압도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한 가지 법칙이 있다. 그것은 우리 문화가 무시하고 있는 끔찍한 진리로서 사람이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시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 쪽에 드러나는 특질을 선호한다면 그 반대쪽에도 동일한 무게를 지니는 뭔가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만일 이 법칙이 깨지면 시소가 뒤집혀 균형을 잃게 된다. 이 법칙은 사람들이 어떻게 180도 돌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사람은 늘 해오던 행동을 그만두고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반대의 극이 있는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알코올 중독자가 어느 날 금주 맹신자로 변하고 주류의 변화에 신경을 곤두세우던 보수주의자가 어느 날 그 반대의 극으로 돌아선다. 이런 사람들은 단지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돌아서기만 했을 뿐
이 경우 내면에 쌓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 시소 이외 너무 많은 것을 올려놓아서 지렛대가 부러질 수도 있다. 이 상태를 정신 이상이나 신경쇠약이라 부를 수 있다. 무너져 내린다는 표현이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해 준다. 따라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좌우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산과 알칼리의 비율을 조절하고 그 밖에 수많은 평형을 유지하듯 심리도 이와 같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적 균형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심리적 균형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하지 않은 채 살아간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시소의 바른 쪽에서만 가능한 한 많은 성인의 자질이나 선을 쌓으려 한다. 그리고 성인의 자질을 갖춘 사람을 마치 선만 있는 사람처럼 묘사한다. 이는 시소의 바른 쪽으로 모든 걸 옮겨놓은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런 상태는 대단히 불안정하다. 한순간에 다른 쪽 극으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균형은 이미 깨져서 삶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렛대나 시소의 중앙은 온전하고 신성한 지점이다. 우리는 모두 외부 세계와 관계할 때 잘 훈련된 선한 면을 드러내야 하는데 이는 좌우측의 균형이 잘 유지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각자의 어두운 면을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마구 드러낸다면 세상은 피로 굶주린 장소로 변할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한테 자기의 어두운 면을 숨기려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진정 성인의 자질을 갖추려면 시소의 중앙에서 한쪽의 무게와 비슷한 무게를 반대쪽에도 쌓아야 한다. 이는 분명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공언하는 감상주의적 선과는 거리가 먼 견해다. 우리는 삶의 어두운 측면에서 달아날 수 없지만 그것을 현명하게 다룰 수는 있다. 안토니오 성인은 천국을 보게 되는 대가로 눈앞에서 악마가 행진하는 밤의 공포를 견뎌야 했다. 그는 두 대극 사이에 초래되는 긴장감을 견뎌냈기에 마침내 비범한 통찰을 얻는 성인이 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빛과 어두움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또 지속도 가능하다. 자연에는 빛과 어두움, 창조와 파괴, 위와 아래, 여성과 남성의 대극이 공존한다. 심리의 구조를 이해할 때도 기본적으로 같은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독일어로 도플갱어란 단어는 자신의 거울 이미지 혹은 자신의 반대라는 뜻이다. 독일의 문호 게테는 어느 날 저녁 집 근방에 왔을 때 자신의 도플갱어, 즉 내면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자신과 맞닥뜨린다. 자신의 그림자를 이렇게 선명하게 체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심리적 쌍둥이인 그림자는 거울 이미지처럼 우리 곁을 항상 따라다닌다. 사람들은 대부분 심리라는 내면의 집에 자기 혼자만 거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소유한다는 말은 자기 안에 아주 다양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융은 자신의 내면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맨 처음 어떻게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었는지를 다음 이야기로 설명한다. 꿈을 꾸었다. 놀라웠지만 용기를 주는 꿈이었다. 어두운 밤, 나는 매우 낯선 곳에 있었다. 강한 바람에 맞서서 아주 천천히 힘겹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짙은 안개가 사방으로 흩날린다. 나는 양손을 둥글게 모아 금방이라도 사그러질 듯한 아주 작은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모든 것은 내가 이 작은 불을 꺼트리지 않는 데 달려있다. 갑자기 등 뒤로 뭔가가 달려오는 느낌이 들었다. 돌아보니 거인 같은 검은 존재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밤새 이 작은 불빛을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잠에서 깨자마자 나는 이 검은 존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것은 짙은 안개 속을 걸으며 감싸는 불빛으로 생긴 내 그림자였다. 그 작은 불빛은 나의 의식, 즉 내가 가진 유일한 빛이란 사실도 알게 되었다. 비록 그것은 어둠에 비해 무한히 작고 미약하지만 여전히 빛을 발한다. 이것은 나의 유일한 빛이다. 어린 시절 융은 스위스의 엄한 개신교 가정에서 자랐다.
그에 대한 엄격한 교육은 그가 의학을 공부하던 시기까지 계속되었다. 장시간 신경을 집중해야 했던 탓에 융은 한 가지에 몰두하는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꿈에 등장했던 어두움과 원시성을 무시하여 얻은 특성이다. 우리 의식의 특질이 더 정교해질수록 반대편에는 더 큰 그림자를 만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융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통찰력 중의 하나이다. 자아와 그림자는 같은 원천에서 만들어지고 서로 정확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빛을 밝히는 것은 곧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 없이 서로 존재하지 못한다. 자신의 그림자를 소유한다는 말은 신성한 자리인 내면의 중심에 도달하는 것인데 이 방법 외에는 어떻게든 내면의 중심에 도달할 길이 없다. 이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성숙해질 수 없고 또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극단적으로 바른 쪽에 치우친 행위를 했다면 왼편에 놓일 수 있는 행위로 시소의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 그렇다고 매 순간 고개를 돌려 같은 무게의 어두운 내용물이 반대편에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없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왜 사생활에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떤 예술가들은 최종 산물인 자신의 창작물에 어두움을 포함시켜서 그림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광의의 창의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것이 순수 천재성이다. 이런 예술작품의 특질을 전일성, 건강, 신성함으로 들 수 있다. 작품의 생명력은 생기가 없는 일방적인 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성의 다양한 측면을 다 포괄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본래 성인의 특질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최근에 한 친구가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왜 창의성이 뛰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사는가? 역사 속에서 충격적이거나 괴스러운 행동을 한 위인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하다. 협의에 제한된 창의력은 그만큼의 협소한 그림자를 불러내지만 광의의 창의력은 더 깊은 어두움을 불러낸다. 음악가 슈만은 정신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냈다. 피카소의 어두운 측면 역시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우리는 동시대 천재들의 괴이한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걸출한 사람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에 관해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창의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또 우리의 선물에 반드시 수반되는 어두운 면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타인을 도와주거나 집을 아름답게 꾸미거나 가족을 보호하는 이 모든 행위는 시소의 반대편에 동등한 무게를 요구하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자신의 창의력을 거부하거나 일상에서의 선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 동력을 깨달아 이런 작은 선행을 보상할 수 있는 의식적인 몸짓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심리학자 마리 루이제 박사와 바버라 한나는 스위스 쿠스나우트에서 한 집에 살았는데 둘 중 한 사람에게 행운이 생기면 그 한 사람이 한 주일 동안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맡았다. 이는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행위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긍정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이 일에 수반되는 그림자적인 측면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융은 종종 친구들에게 최근에 끔찍한 성공을 거둔 적이 있어? 라고 묻곤 했는데 이는 빛과 그림자가 아주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실제로 겪었던 한 가지 기억이 떠오른다. 나를 아주 힘들게 했던 주말에 벌어진 일이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손님이 우리 집에 머물렀는데 이 손님은 초대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 나는 이 기간 내내 불편한 상황을 참아내야 했다. 그러자니 헤리클레스 같은 인내력이 필요했고 심지어 내 예의의 한계를 시험받고 있다고 느껴지기까지 했다. 마침내 손님이 떠나자 나는 커다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큰일을 해낸 듯한 느낌이 들어 정원에 심을 예쁜 꽃을 사려고 화원에 갔다. 그러나 내 의식 속에서 미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꽃가게 점원과 대수롭지 않은 일로 언쟁이 붙었다. 바람직하지 않은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내 그림자를 의식적으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꿎은 낯선 점원에게 내 그림자를 내려놓은 탓이었다. 어쨌든 시소의 균형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방법이 아주 서툴고 어리석었다. 창조적인 남성들의 그림자에 대한 대가는 그 곁에 머무르는 여성들이 치르는 경우가 번번하다. 또 창조적인 여성의 어두운 면, 곧 창조의 부산물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되는 남성들도 많이 있다. 최악의 경우는 창의적인 부모의 그림자가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경우이다. 성직자들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나 부유한 부모를 둔 자녀들이 오히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힘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문명의 발달은 우리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기술 혁명을 이룬 우리는 세상을 편리하게 여행하고 일상의 힘든 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연구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오늘날 평범한 가족이 기계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일은 과거에 하인 28명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 얼마나 경이로운 시대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룩한 효율적인 시대의 정반대편에는 권태와 외로움이란 그림자가 불가피하게 등장한다. 전 지구적 차원으로 보면 신세계를 향한 유토피아적인 비전이 거대해진 만큼 전쟁과 정치 분쟁의 수도 증가했다. 현대 사회의 뛰어난 창의력은 이와 함께 수반되는 그림자를 인식하고 이를 현명하게 다룰 때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 그림자 투사하기. 만일 의식적으로 시소의 왼편의 균형을 맞추지 않거나 그림자가 자기 표현을 하도록 영예로운 길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의식적으로 그림자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그림자를 저도 모르게 투사하게 된다. 이 말은 자기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뭔가에 슬쩍 내려놓아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한다는 뜻이다. 중세에 이런 투사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중세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림자를 투사하는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세의 번영은 요새나 갑옷, 성벽처럼 막힌 사고방식, 무력으로 쟁취한 소유, 남성에게 부여된 특권과 이에 따른 여성적인 것에 대한 지배, 왕권의 보호, 끝없는 포위와 공격을 하는 도시국가들을 특정 지을 수 있다. 심지어 교회조차 그림자 정치에 동참했는데 흔히 성인이라고 불리는 극소수의 사람들, 베네딕토 수도원, 그리고 일부 신비가들만이 투사게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오늘날은 온갖 업계에서 우리 대신 그림자를 떠안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그림자를 전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 영화, 패션 디자인, 소설 등이다. 언론에서는 매일 그림자적인 특질을 외부에서 충족하도록 재앙이나 범죄, 공포의 뉴스를 다룬다. 이는 원래 각자의 내면에서 의식의 일부로 통합되어야 할 그림자 특질이다. 그런데 언론이 그 역할을 분담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내면의 어두움을 바깥 세계의 몫으로 돌릴 때 인간의 심리는 전일적인 것이 아닌 부분적인 것으로 머문다. 본래 의식 속에 동화시키는 것보다 투사를 하는 것이 쉬운 법이다. 인간 역사의 어두운 장은 타인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전가할 때 펼쳐진다. 남자가 여자에게, 백인이 흑인에게, 카톨릭이 개신교에게,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게, 무슬림이 힌두에게 그림자를 투사한다. 이웃 간에도 이런 일은 일어난다. 한 가족을 희생양으로 택하여 마을 전체의 그림자를 그 가족에게 짊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이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구성원들 중 한 사람을 왕따로 만들어 그로 하여금 공동체의 어두움을 혼자 감내하게 만든다. 이것은 문화의 태동기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남미 아즈텍 종족은 해마다 처녀나 총각 한 명을 선별해서 희생시키는 의례를 행했다. 그들은 의례를 통해 희생되는 젊은이와 함께 종족의 그림자도 불악을 떠난다고 믿었다. 고대 인도에서도 유사한 의례가 행해졌다. 공동체마다 한 명을 뽑아 그 해가 저물어갈 즈음 그를 죽인다. 이 사람이 죽어서 공동체를 떠날 때 집단의 어두움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다. 전 집단을 위해 희생되는 이 역할은
영예롭게 받아들여졌다. 희생자는 죽는 순간까지 일에서 자유로웠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었다. 공동체는 이들을 내세를 위한 대변인으로 이해했다. 이들은 전 집단의 그림자를 내면에 지닐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집단에서 제일 강한 사람으로 여겼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인도를 비롯한 서양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이들에게 착한 아이가 되지 않으면 너를 잡아갈 거야 이렇게 말한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겁을 주는 방법이다. 구약 성서에도 사람의 죄를 몰아내는 방책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례가 종종 등장한다. 고대인과 중세인들도 그림자를 다루는 방편으로 우리 현대인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투사를 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대인은 더 이상 이러한 위험한 과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시대가 오길 꿈꾼다면 의식의 진화가 요청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해야 한다. 그림자는 종종 사소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내 친구의 아버지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로 지내시다 은퇴를 하셨다. 그 친구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아버지 연세가 많으시고 키우기도 힘들어 겨울이 되면 보관소에 맡겨졌다. 그러다가 봄이 되어 개가 돌아오면 온 집안이 유쾌해졌다. 하지만 친구 아버지는 자기 그림자를 자신 혹은 식구들 대신 늙은 개에게 전가했다. 개한테 발길질을 해댄 것이다. 이처럼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동물에게 전가한다. 그림자를 전가하는 최악의 상태는 부모의 그림자를 자녀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이다. 물론 누구나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의 그림자를 벗어던지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만일 부모가 자신들의 그림자를 어린 자녀에게 부과하는 경우 자녀의 마음은 분리된다. 자아와 그림자의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자녀들은 대부분의 청소년기에 짊어지는 그림자보다 훨씬 더 큰 그림자를 성장기에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결혼을 하면 다시 자녀들에게 그림자를 전가하려 든다. 인간의 죄가 3대에 걸쳐 이어지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 즉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다면 자녀들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덜어주라. 심리학적으로 말해 자녀에게 깨끗한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상속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본인의 심리 구조 안으로 되가져옴으로써 자신의 의식도 진일보하게 된다. 자기 내면의 심리 구조 안에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그림자는 전일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융의 연구실에 한 남자가 상담을 받으러 왔다. 그는 자신이 절대 꿈을 꾸지 않는다고 불평을 들어놓더니 5살 먹은 자기 아들은 생경한 꿈을 꾼다고 말했다. 융은 아들의 꿈을 아버지가 살아내지 못한 삶의 그림자로 파악하고 그것을 아버지 심리의 일부로 바라보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이 아버지는 꿈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렷하던 아들의 꿈은 사라졌다. 이 아버지는 지금까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을 무의식적으로 아들에게 지웠던 것이었다. 나의 아버지는 병약하다는 사실을 핑계로 현실에서 도망쳐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가능성을 거의 펼치지 못하셨다. 그 결과 나는 2사람의 몫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는데 하나는 나 자신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못다한 삶이었다. 이는 엄청난 짐이었지만 의식적으로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창조적인 차원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혜는 삶의 중반기까지 얻기 어렵지만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만치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서 가능한 일이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가되는 고통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재임 시절 책상 위에 작은 표 하나를 써두었다. 모든 책임은 나로서 끝이다. 이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우리의 책임을 자식들에게 전가하지만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총이다.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전가하는 그림자 투사를 내가 거부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곤 한다. 이 질문의 답은 할 수 있다인데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합리적으로 잘 다룰 수 있다면 가능하다. 대개 한 사람이 그들의 그림자를 내게 전가하는 경우 내 안의 그림자가 폭발하여 전투가 불가피해진다. 내 안의 그림자가 저 말을 기다리는 서귀통 같을 때 내 신경을 거스르는 사람이 등장하면 한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누군가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해 오면 먼저 싸움에 대응하지 말고 싸움꾼이 그냥 지나치도록 내버려 두라. 오래전 내게 분석을 의뢰했던 한 여인이 떠오른다. 그녀는 은퇴를 한 남편이 그림자를 투사하기 시작하자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나는 이 여인에게 남편의 그림자를 거부하는 방법을 훈련시켰다. 결코 맞서 싸우지 말고 얼음장같이 싸늘하게 대하여 고독하게 만들지도 말며 그저 단지 평소의 모습을 굳건히 지키도록 훈련시켰다.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자 처음 며칠간은 남편의 그림자가 집안을 흔들었다. 그러다 마침내 남편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고 그 후 부부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림자가 맨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 아주 건설적인 귀결을 맞은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의 특질을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운 표현이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대한다면 너는 눈 멀고 이 빠진 세계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다룰 수 있다면 그림자 투사를 거부하고 끝없이 되풀이되는 복수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다. 타인의 그림자가 노출된 곳에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재적인 능력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타인에게 자기 그림자를 내려놓을 권리가 없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자기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공격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 또 이런 일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이는지도 잘 알고 있다. 때때로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의 경우를 지켜보며 어쩌면 나도 저러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융은 원수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곤 했다. 이는 그들의 어두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어두움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오래 묵은 그림자가 해가 되는 것은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그림자 투사를 통해 타인에게 전가하면 자기 심리의 본질적인 요소 중 일부를 남에게 양도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어두운 측면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거북하고 원치 않는 감정을 남에게 던져버리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다. 어려운 점은 우리 대다수가 미세하게 연결된 그림자 교환 그물망에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그물에 얽힌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잠재적인 전일성을 상실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림자는 엄청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생명력의 토대가 된다. 문화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만큼의 그림자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면 그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엄청나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개인이 지닌 상이한 두 가지 측면을 화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브레이크는 우리가 형상을 원한다면 천국으로 가야 하고 에너지를 원한다면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반드시 이 둘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면의 천국과 지옥을 직면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창의력인 것이다. 그림자 안에 숨겨놓은 황금. 나는 그림자가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수용되지 못하는 어두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질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투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가 영웅을 숭배하는 것은 순전히 그림자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가 지닌 최고의 특질을 자기 것으로 수용하지 않고 타인에게서 그것을 보려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들이 지닌 숭고한 특질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이것을 가진 다른 대리인이나 대용품을 찾는다. 14살짜리 아이는 16살짜리를 영웅으로 여긴다. 이 경우 이 아이는 16살짜리에게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대신 져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한두 달이 지나면 16살짜리가 지고 있던 그 능력이 14살짜리 아이에게 동화되어 얼마 전까지 그림자로 치부했던 자기 특질이 살아나게 된다. 아마 그 다음엔 18살짜리를 영웅으로 숭배할 것이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찾아낸 영웅적인 특질을 따라잡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투사를 통해 다음 단계의 성장 과제를 인식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오늘 영웅시한 것이 내일이면 자기 성격이 되는 것이다. 내가 분석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나는 당시 나의 영웅이었던 엘버트 수바이처 박사를 먹어치우는 놀라운 꿈을 꾸었다. 꿈을 현실에 맞게 분석해보면 내 안에 수바이처 같은 특질을 외부의 영웅에게 투사하는 걸 멈추고 자신의 특질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꿈은 내가 드디어 엘버트 수바이처가 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이었다. 모든 영웅은 내면화되기를 요구한다. 물론 이럴 때 내 안의 유아적인 면들이 온 힘을 다해 발달에 저항한다. 이 당시 내가 박사에게 감명을 받은 점은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다양한 면모를 가질 수 있었을까였다. 슈바이처 박사는 음악, 의학, 철학의 전문가였고 게다가 위대한 인류애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그는 분명히 르네상스형 인간이었다. 그는 나의 영웅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잠재력을 슈바이처 박사와 바꿀 수는 없었다. 나의 관심 영역인 음악과 심리학과 치유를 추구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몫이기에 나는 이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것들을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내게 달린 일이었다. 내가 가진 최상의 특질을 타인에게 투사한다는 사실을 연구하다 보면 마치 커다란 수수께끼를 다루는 것 같다. 사람들은 마치 천국이 너무 빨리 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다. 자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내면의 숭고한 특질을 드러내는 작업은 심리의 구조를 전복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T.S. 엘리엇은 희곡 대성당의 살인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묘사한다. 신이여 용서하소서. 우리는 스스로를 평범하게 생각하나이다. 문을 닫아 걸고 불가에 앉아 신의 축복을 두려워하고 신의 밤의 고독을 두려워하고 신의 요구에 온전히 내맡기기를 두려워하나이다. 인간은 불의를 두려워하지만 신의 정의를 더욱 두려워하고 창문으로 디미는 손, 이영에 붙는 불, 술집에서의 주먹, 도랑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신의 사랑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내 친구 잭 샌포드는 성공의 신부이자 분석 심리학자이다. 신중한 성격이었던 친구는 강연을 하기 전 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곤 했다. 어느 날 강연 도중 그가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아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의 그림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치거나 최소한 청중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날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하늘도 청중도 침묵했다. 나중에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훨씬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자아는 원래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의 야망을 쫓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뭐든지 억압해야 한다. 이 억압된 요소가 그림자가 된다. 그림자는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특질을 지니고 있다. 내 생각에 그림자는 두 가지 모습을 지닌다. 먼저 자아의 어두운 측면이다. 평상시 이 부분은 깊숙이 잘 감춰져 있다.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까지 자아는 이 존재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자기 본의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 깊숙이 억압된 부분이다. 그것이 아무리 사악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근원적으로 자기와 연결되어 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아보다 그림자를 선호하신다. 그림자는 아주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 즉 진정한 우리 자신과 훨씬 가깝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빛과 어두움에 관하여 들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문명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는 갈등을 피하려면 꼭 들어야 한다. 더 이상 자신이 살아내지 못한 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다. 융은 분석을 할 때 이렇게 경고했다. 환자의 벽장 속에서 해골을 끄집어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그림자로부터 황금을 끄집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 못지않게 자신의 고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의 내면에서 황금을 발견한다면 상대는 온 힘을 다해서 저항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웅의 존재에 빠져드는 이유이다. 내 안에 슈바이처의 숭고한 특질들을 발견하는 것보다 멀리서 슈바이처 박사를 초항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나는 상대방이 지닌 황금을 감지하는데 특별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상대에게 그들의 고귀한 진가를 알려주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상대는 온몸으로 나의 칭찬에 저항한다. 굳이 저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롭게 발견된 가치를 인정은 하되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나에게 전가한다. 그것을 자기의 고유한 특질로 받아들이지 않고 듣기 좋은 말로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나 가치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림자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겹겹이 쌓여 있다. 이미 자아를 탐구하여 자신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림자를 한번 돌아보라.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그림자에서 자신의 삶에 관한 놀랍고도 새로운 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면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될 수 있다. 첫째, 자기의 어두움을 타인에게 전가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안의 밝은 면을 전가해서 자기 대신 상대방이 영웅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이 경우도 상대방에게 대단히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된다. 둘째, 자기 그림자를 내던져 버림으로써 스스로 황폐해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황홀경을 경험할 지렛대의 중심을 놓치게 된다. 언젠가 나는 강의 직전에 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다. 그때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내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강의 직전에 화장실에 가서 수건을 가져와 수건이 무거워질 정도로 흠뻑 물을 적시라고 했다. 그리고는 수건을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는 가능한 한 세게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소리를 지르라고 했다. 처음에는 이 말을 따른다는 게 조금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그렇지만 가르쳐주는 대로 하고 나자 내 눈은 생기로 반짝였다. 강의실 문을 향해 걸을 때는 내 몸에서 에너지와 원기가 돌았고 목소리에서는 힘이 살아났다. 나는 예의를 갖추어 강의를 멋지게 했다. 그림자가 나를 도와준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압도하지는 않았다. 만일 여러분이 안전한 장소에서 그림자를 만나 평상시 상상할 수 없었던 일탈 행위를 해본다면 그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앵무새는 평범한 문장보다는 욕을 훨씬 더 쉽게 배운다. 우리가 욕이나 저주의 말을 뱉을 때 엄청난 열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앵무새가 내용을 이해하고 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에너지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짐승들도 그림자 안에 숨겨진 힘을 감지할 수 있는데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는가? 그림자 속에서 찾는 중년의 에너지. 중년이 되면 본의 아니게 시소의 양끝을 오가는 삶에 지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각심만 있다면 중간 지점이 최선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중간 지점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잿빛 타협의 장소가 아닌 황홀경과 기쁨의 장이다. 묵시록에서처럼 수많은 종교가 묘사하는 위대한 비전은 대칭과 균형이라는 숭고한 감각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종교에서 제시하는 비전은 양쪽의 두 대극을 존중하면서 중간 지점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영감을 제공해준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것을 도라고 불렀다. 이 중간 지점은 타협이 아닌 창조적 화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중간 지점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다. 이 지점은 칼날처럼 날카롭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이 세상 넘어 다른 차원의 시공간이기도 하다. 찰나적 체험만으로도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의미가 오래 연장되기도 한다. 만일 누군가 찰나 이상으로 이 체험을 지속한다면 그 사람은 길을 잃게 되어 마침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인도에서는 경고한다. 이런 위험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것을 일상적인 삶에 적용하기 쉬운 이미지로 설명하겠다. 여기 시소가 있다. 우리는 이 시소의 중간 지점에 서 있다. 이 지점은 삶의 이중성을 존중하면서 손이 양쪽 끝에 닿을 수 있는 지점이다. 심각한 분열은 일어나지 않으며 다른 극이 주는 긴장이 서로를 완화시킨다. 이는 잿빛 타협의 삶이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말한다. 성인기의 초반부는 거의 전적으로 극기와 훈련에 헌신하는 시기이다. 전문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사회생활을 익히고 결혼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수입을 늘린다. 이 모든 활동은 변함없이 커다란 그림자를 만든다.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덮어두었거나 선택해서 제외했던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중년에 이르면 문화와 가정은 거의 완결된다. 그런데 이 시기는 아주 메마르다. 마치 모든 에너지를 다 쥐어 짜낸 듯한 느낌이다. 이 시점에 이르면 그림자의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이때가 되면 우리가 그토록 애써 이룩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전복시킬 만큼 폭발력이 생긴다. 이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랑에 빠지거나 이혼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파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위험해지는 순간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림자에서 에너지를 얻어 그 에너지를 바르게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일들은 새로운 삶의 장을 열기 위한 무대 설치 작업이 될 수 있다. 한때 내게 상담을 받은 사람 중에 예술가 한 명이 있었다. 이 사람은 수천 장의 만화, 영화, 필름에 눈썹을 그렸다. 그가 그리는 눈썹의 표현력은 워낙 탁월해서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는 몇 날 며칠, 몇 년 동안 오로지 이 작업에만 전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에서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동안 그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자신의 일로 인해 기력이 빠져 내 상담실을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그가 전문 분야의 삶에서는 완전히 지쳐 있으니 새로운 생명력을 찾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내지 못한 그림자와 접촉해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이 사람은 아주 바른 생활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림자 부분과 접촉하기란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 사람의 비자발적인 맹세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다. 그가 이런 충동을 올바르게 다루면 새로운 창의력의 원천으로 인도되어 새 삶을 얻을 것이다. 반대로 그것을 어리석게 다룬다면 파멸로 이끌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천당과 빈민굴은 의식의 행위를 통해서만 구분될 수 있다. 심리학 잡지인 사이콜로지 투데이의 초기판에 아주 좋은 기사가 난 적이 있었다. 나이가 50이 되면 직업을 바꾸라는 충고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의 정점에 도달하여 더 이상의 배울 것이 없어 보일 때 기진맥진한 느낌을 갖게 된다. 저자는 이 느낌을 실감나게 묘사하면서 용감한 제안을 한다. 한두 해 일을 그만두고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해군 장성이 목사가 될 수도
사진 현상가가 영업사원이 될 수도 있다. 동유럽에서는 성인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제도가 있다. 새 언어를 배울 때 생겨나는 에너지를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 에너지는 지금까지 살아본 적 없었던 삶을 살게도 한다. 온 힘을 집중하여 공부를 하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실제 삶과는 전혀 상반된 정체성을 선택하기도 한다. 대학 교수가 자신을 비행기 조종사라고 소개할 수도 있고 사기꾼이 자신을 성직자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에너지가 분출된다. 이 에너지가 새 언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살다가 새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수행이 될 수도 있다. 의뢰로 그림자 표현하기. 앞서 나는 의뢰를 통해 그림자에 접근하여 창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의뢰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먼저 양팔을 벌려 한쪽 손에는 자아의 내용물을, 다른 손에는 그림자의 내용물을 들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의 본질로 무엇을 해볼 수는 없다. 중세의 영웅들은 용을 죽여야 했다. 그러나 현대의 영웅들은 용을 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의식 속에서 통합시켜야 한다. 의뢰를 치를 때는 자신의 심리에서 왼편에 놓이는 특질 하나를 찾아내어 이 특질에 걸맞는 표현을 해줘야 한다. 왼편에 있는 특질을 표현하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단편 소설을 쓰거나 춤을 추거나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어버릴 수 있다. 이때 꼭 명심할 것은 물리적으로 표현은 하되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미사를 거행하는 동안에는 대단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때 재단이 안전한 보호막이 된다. 미사를 집전하는 동안 이 파괴적인 드라마에 다가가야 하는 성직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의를 입는다. 또 미사 전후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의례를 따로 진행한다. 본 미사 동안 불러낸 초인간적인 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이상적이고 의례적인 체험은 실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 일어나는 사건인 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자기의 관점으로 볼 때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외적이든 내적이든 그림자의 특질을 자아의 특질과 동등하게 살려낸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치 않는 요소를 상징적으로 살아낼 때 문화는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건강한 사회는 모두 풍요로운 의례가 생활화되어 있다. 덜 건강한 사회에는 전쟁, 폭력, 육체적, 심리적인 질병, 신경증으로 인한 고통, 사건, 사고 등의 무의식적인 표현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런 파괴적인 행위도 결국 다 조악한 방법으로 그림자를 살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훨씬 현명하게 그림자를 살아내려면 의례를 통한 것이어야만 한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계의 의례는 대부분 파괴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희생 제물, 소각, 의식으로 거행되는 살해, 피 뿌리기, 단식, 금욕 등이 그것이다. 왜일까? 이것이 의례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상징적으로 값을 지불하여 문화를 안전하게 지켜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물론 파괴적인 요소들을 근절시켜서 문화를 보호하려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파괴적 요소들을 편입하지 않고서는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의례 속에 빛 못지않은 어두움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이다. 다시 카톨릭 미사를 들여보라. 파괴와 창조, 악과 구원의 완전한 균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사고와는 정면적으로 부닥친다. 일반적인 생각은 우리가 충분히 창의적일 수 있다면 어두움의 힘을 압도하여 빛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진정한 창조적 행위는 온전한 실체를 인식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빛을 선호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우리가 더 큰 실체를 보지 못하고 더 큰 비전을 갖지 못하게 한다. 그 실체는
삶에 관한 단순한 견해로는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온전한 경험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 인간이 그림자를 통합하려는 시도 가운데 특히 인상적인 사례가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야기이다. 왕비는 불현듯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의 삶에 따분해졌다. 어느 날 뭔가 땅에 접촉하기를 원한다는 영감을 받은 그녀는 직접 소젖을 짜보기로 했다. 그리고 즉시 궁전 안에 외양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린다. 소젖을 짜는 왕비라니. 이 일을 위해 프랑스 최고의 건축가를 동원해 외양간을 지었다. 이어서 품종이 좋은 젖소를 스위스에서 수입하는 등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왕비는 다리 3개에 달린 높은 의자에 앉아 막 젖을 짜는 여인의 일을 시작하려 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이 일이 혐오스럽게 느껴진 왕비는 하녀더러 젖을 짜라고 명한다. 왕비의 원래 충동은 정확했다. 왕비에게는 궁정의 형식적인 생활과 균형을 맞출 정반대의 삶이 필요했던 것이다. 만일 왕비가 젖을 짜는 의례를 지속했더라면 그녀의 운명뿐만 아니라 프랑스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왕비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궁정의 대지적 측면을 우유짜기 같은 단순한 행위로 살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마리 앙뚜아네트는 극단적으로 우아한 궁정의 삶을 평범한 농노의 일을 통해 바르게 균형 잡고자 했다. 그러나 왕비의 끈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이 작업은 실패했다. 만일 왕비가 이러한 충동을 존중하면서 궁정의 고상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순수한 천재성 덕분이었으리라. 우리가 의례적인 양식으로 그림자의 목소리를 부여한다면 얼마나 많은 외부적 파괴 행위를 피할 수 있었을지 그 누가 알겠는가. 이 다른 대극을 수용할 용기를 갖춘다면 우리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소젖짜기는 그림자 안에 있는 황금이며 그림자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의례는 거의 대부분 심리의 어두운 면에 초점을 맞춘다. 절호의 기회, 또한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황금의 기회를 받아들일 때 어두운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저항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이성적인 균형은 현대인의 삶에 매일 제시되지만 그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1달러짜리 지폐를 보라. 삼각형의 아랫뼈는 우리의 이분된 관점을 나타낸다. 자아와 그림자의 축이다. 서로 대극을 이루는 옳음과 그름,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을 여기서 보게 된다. 이러한 잣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한 우리를 괴롭히는 모순은 끝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갖춘다면 서로 싸우는 요소를 통합할 수 있고 중앙에서 모든 것을 보는 해안을 얻을 수 있다. 중심의 빛에는 그늘이 없다. 그곳은 마치 성배처럼 이 세상 넘어 다른 세계의 시공간에 존재한다. 초월의 순간이다. 얼핏 보기엔 빛과 어둠이 뒤섞여 회색의 타협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곳은 광희가 빛나는 통합의 지점이다. 성서에 이런 구절이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눈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시소의 중앙은 깨달음의 장소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말한다. 또한 1달러짜리에 새겨진 너버스 올더 세콜럼이라는 글귀는 신세계의 새 질서를 뜻한다. 네, 지금까지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의 제1장 그림자에 함께 했고요. 다음에는 제2장 낭만적 사랑과 그림자, 3장 만돌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